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된 50대 남자 박정훈입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가정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모든 것을 앗아간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아내와 장모님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30년. 정말 긴 세월이었죠. 매일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달을 보며 퇴근하는 삶. 남들은 지겹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내 김지현과 하나뿐인 딸 그리고 늘 딸 옆을 지켜주시는 장모님 오미숙 여사까지. 제가 버는 돈으로 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자 자부심이었어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30년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열어준 조촐한 명예퇴직 기념식. 후배들이 건네는 꽃다발과 박수 소리를 들으며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생각에 시원하기도 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것만 같았죠. 그날 저녁 아내는 제 퇴직을 축하한다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저녁상을 차렸어요. 장모님까지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는 박서방, 정말 고생 많았네. 이제 우리 딸이랑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히 쉬게라며 등을 두드려 주셨죠. 저는 그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래, 내가 이 맛에 살았지. 이 가족을 위해 내 청춘을 바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며칠 뒤 회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이 정산되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니 지난 3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쓴 만큼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돈이면 남은 노후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소소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고이 꺼내 아내에게 건넸어요. 평생 돈 관리는 아내가 도맡아 해왔거든요. 저는 월급날이면 월급 명세서와 함께 월급 봉투를 통째로 아내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옛날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전적으로 믿었으니까요. 여보, 이거 내 30년이 담긴 거야. 당신이 잘 관리해줘. 우리 이걸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도 좀 세워보고. 아내는 통장을 받아들고는 제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이걸 다 나한테 맡기는 거야?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네. 걱정 마요. 내가 허투루 쓰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 노후 자금인데. 잘 계획해서 알뜰하게 꾸려나가 보자고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보.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이 너무나도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니까 당연히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 늦게까지 늦잠도 자고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평일 낮에 영화관에 가는 호사도 누렸죠. 아내는 유독 제게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매일같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이제껏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속삭였죠. 저는 그 달콤한 말에 취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그날 아침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휑했어요. 아침 일찍 장이라도 보러 갔나 싶었죠. 그런데 점심때가 다 되도록 아내에게서 연락 한 통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신호음만 갈 뿐 받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 슬슬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장모님 역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온 집안을 뒤지며 아내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방 옷장 문을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아내가 아끼던 외출복들과 명품 가방 몇 개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늘 있던 아내의 여권 케이스도 보이지 않았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서재로 달려가 제가 통장을 넣어두었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발, 제발 아니기를. 하지만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건넸던 제 퇴직금 통장,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까지 중요한 서류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상담원의 목소리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퇴직금 전액이 바로 어제 아침 현금과 수표로 전액 인출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던 돈이 단 하루 만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함께 제 아내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은 들리지 않았고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기계적으로 흘러나왔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즘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투덜대곤 했으니까요. 아니면 장모님 댁에 갔다가 깜빡하고 두고 왔을 수도 있고요. 늘 그래왔으니까. 저는 곧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모님 전화 역시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 시작한 게 뭔가 잘못됐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외출했는데 둘 다 휴대폰이 꺼져 있다? 흔한 일은 아니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돌려봤지만 다들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제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에게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낯선 사람에게 험한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거실을 몇 바퀴나 서성였는지 몰라요. 당장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성인 두 사람이 반나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경찰이 움직여줄 리 만무했죠. 답답한 마음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무의식적으로 SNS를 켰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끔 조카들 소식이나 친구들 사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진 하나가 피드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처조카, 그러니까 아내 언니의 딸아이가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할머니랑 이모 두 분만의 첫 해외여행. 너무 부러워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라는 글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아내와 장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누가 봐도 공항 라운지처럼 보이는 곳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아내의 얼굴에는 제가 지난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장모님 역시 주름진 얼굴 가득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고 계셨죠. 저는 잠시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멍했죠. 해외여행?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수많은 전화는 왜 다 피하고? 머릿속에 수만 가지 물음표가 떠올랐지만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설명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처조카의 SNS를 더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와 장모님을 태그한 게시물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어요.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찍은 사진, 눈부신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초호화 리조트의 인피니티 풀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백화점 앞에서 뽐내듯 서 있는 사진까지. 그들이 입고 걸친 모든 것들은 제가 평생 입어보지도 가져보지도 못한 값비싼 명품들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아내의 친구들이 남긴 부러움 가득한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지연아, 완전 대박. 남편이 퇴직금으로 제대로 한턱 쐈나 보네. 어머님 모시고 너무 좋은 데 갔네. 정훈 씨가 역시 최고다. 이게 바로 30년 내조의 결과물이구나. 부럽다 친구야. 그 댓글들을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쏜 퇴직금, 내조의 결과물.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퇴직금, 제 30년의 피와 땀이 담긴 그 돈. 가족들을 위해, 아내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제 인생의 결과물이 지금 저 사진 속에서 아내와 장모님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 물처럼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퇴직금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유난을 떨던 아내의 모습, 사위 덕에 노후가 든든하다며 입에 발린 칭찬을 하던 장모님의 가식적인 얼굴, 그리고 오늘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진 통장과 두 사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저를 겨냥한 배신이었던 거죠.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처절한 허탈감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내 30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나를 등치기 위한 감옥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아내는 명품 쇼핑몰 VVIP였다는 걸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아내가 알뜰하게 살림 잘하는 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SNS 계정은 텅 비어 있는데 아내의 비공개 계정은 온갖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그 반짝이는 사진들 속에서 아내와 장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고통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성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서랍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태블릿 PC까지 전부요. 뭐라도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이 모든 게 끔찍한 오해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민낯을 확인할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거실에 놓인 가족 공용 태블릿 PC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쓰다가 이제는 거의 방치된 물건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아내가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은 클라우드 계정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더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동기화 설정 때문인지 아내의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들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어요. 사진, 메모, 그리고 통화 자동 녹음 파일까지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습니다. 망설일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가장 최근 날짜의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통화 기록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죠. 바로 사랑하는 우리 엄마, 장모님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내와 장모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진짜 다 된 거지? 박서방 아니, 그 인간 퇴직금 통장. 내가 어제 도장 찍어서 다 옮겨놨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는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리던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날카롭게 들리던지요. 뒤이어 장모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냐, 내 딸.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제 그 지긋지긋한 돈벌레 신세도 끝이야. 평생 너 고생시킨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안 그러냐? 30년 동안 너랑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돈이라도 없으면 이제 아주 볼품없는 늙은이 신세인데 우리가 걷어주는 셈 쳐야지. 기가 막혔습니다. 돈벌레라니요. 볼품없는 늙은이라니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빼앗아야 할 전리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엄마 조금 무섭긴 하다. 나중에 박정훈 씨가 알게 되면 어떡해? 난리 날 텐데. 우리 비행기 표랑 호텔 예약한 거 다시 확인해 봤는데 완벽해. 가서 엄마 갖고 싶다던 그 명품 가방부터 사자. 아, 나도 사고 싶은 게 산더미인데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굴릴지도 엄마가 계획 다 짜줘야 해. 알았지? 당연하지. 이 어미만 믿어라. 사위 덕에 노후가 아주 든든하겠어. 호호호. 걔는 이제 빈털터리 신세로 뭘 할 수 있겠니?
아마 질질 짜면서 우리 지연이한테 잘못했다고 빌겠지. 그때 가서 이혼 서류나 한 장 던져주면 그만이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정지시켰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장모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뒤에 숨어 제 피와 땀을 탐욕스럽게 빨아먹던 거머리들만 있었을 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두 여자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눈을 뜨면 텅 빈 집의 적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 그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들의 계획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초라하게 망가지는 것.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바로 지난 30년간 제가 지켜온 선량한 가장 박정훈이라는 껍데기였습니다. 그 껍데기가 깨지자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분노로 가득 찬 새로운 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남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들이 제 손으로 직접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블릿 PC에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제 개인 클라우드와 USB에 수십 번 복사해서 옮겨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할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그들이 저를 비웃으며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지옥보다 더 끔찍한 현실을 선물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듯 저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부숴버릴 겁니다. 온기가 사라진 집, 그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는지 시간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30년 넘게 내 청춘과 땀을 바친 데가, 내 인생의 무게가 담긴 그 퇴직금. 그게 아내와 장모의 웃음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하나로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머리는 이해하는데 심장이 받아들이질 못했죠. 식탁 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치웠는지 모를 컵라면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한때는 아내의 정성 가득한 집밥이 차려지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거실 한편에 놓인 가족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 옆에 바싹 붙어 팔짱을 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양 웃고 있는 그 얼굴. 이제 보니 저건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저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까요? 그조차 헷갈리니 미칠 것만 같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내 30년의 헌신,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저들의 사치와 유흥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구나.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온 걸까?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면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이 고통도 끝나는 걸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 텅 빈 집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저를 발견하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할까? 아니, 아마 그것마저 귀찮아하며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생각에 이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때였어요. 무기력하게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수백 개의 연락처를 무의미하게 위아래로 넘기고 있었죠.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최민준. 고등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제 친구이자 지금은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된 녀석이었죠. 망설여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꼴사나운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친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혼자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어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익숙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훈이냐? 웬일이야 이 시간에. 민준아. 나 정훈인데.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다음 말을 잇지 못하자 민준이는 곧장 제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눈치챘죠.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 더는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읽었는지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말하더군요. 알았어. 어디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30분이면 돼.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 그렇게 제 오랜 친구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녀석의 사무실 근처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작은 술집에서였죠. 자리에 앉자마자 민준이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정훈, 너 대체 며칠을 굶은 거냐?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저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겨우 입을 열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아내와 통장이 사라진 것, 그리고 SNS에서 발견한 사진들, 마지막으로 그 끔찍했던 통화 녹음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맞은편에 앉은 민준이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던 그의 눈빛은 통화 녹음 이야기를 할 때쯤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민준이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장모라는 사람은 제정신이야? 친구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민준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다 끝난 것 같아. 살고 싶지가 않아. 제 자조적인 말에 민준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저 인간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내 30년 인생을 통째로 훔쳐간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돈으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대로 끝내겠다고? 절대 안 되지.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일으켜 세우려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정훈아, 잘 들어. 지금부터 감정은 잠시 접어두는 거야. 넌 더 이상 순진한 남편, 착한 사위 박정훈이 아니야. 넌 명백한 범죄의 피해자야.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 범죄자들을 어떻게 법의 심판대에 세울지,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어떻게 되찾을지 계획을 세울 거야. 변호사로서의 냉철한 눈빛이 돌아온 민준이는 제게 몇 가지를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이 아내와 공동명의였는지, 인감도장이나 위임장을 써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화 녹음 파일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저는 그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면서 조금씩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제게 민준이가 복수라는 단단한 동아줄을 내려준 셈이었죠.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이혼 소송이 아니야. 명백한 형사사건이라고. 내 아내와 장모는 널 기망해서 재산을 빼돌린 거야. 특경법상 횡령 혹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죄질도 아주 나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걸. 민준이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안개를 걷어내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슬픔에 가려 보이지 않던 길이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절대 용서 못해.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확인한 민준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눈빛이야. 이제 시작이다, 박정훈. 지옥 구경은 저 사람들이 하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아니라. 그날 밤 저는 친구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밤을 새워 복수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마른 지 오래였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되돌려 받겠다는 서늘한 결심만이 남았죠.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구원해 준 것은 바로 내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막힌 역관광은 바로 그날 밤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지옥 같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민준이의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제게 단단한 밧줄과도 같았죠. 그래, 언제까지고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순 없어. 내 30년이,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민준이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퀭한 제 모습과는 달리 민준이는 단정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더군요. 이 녀석은 제가 내민 녹취 파일과 그동안의 정황을 정리한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죠. 한참의 침묵 끝에 녀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가출이 아니야. 명백한 사기 횡령죄에 해당돼. 내 퇴직금을 처음부터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지. 장모님이 주도하고 내 아내가 동조한 명백한 공동 범죄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철저하게 법대로 증거에 기반해서 냉정하게 움직여야 완벽하게 이길 수 있어. 민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복수. 그 차가운 단어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민준이는 제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줬습니다. 바로 그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것.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곧장 휴대폰을 들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와 아내가 쓰던 가족카드의 분실 신고 및 해외 사용 정지를 요청했어요. 상담원의 기계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내의 지갑 속에서 단 한 번도 비어본 적 없던 그 카드들을 제 손으로 직접 정지시키는 순간이었죠. 고객님, 해외 결제는 즉시 차단 처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쯤 파리의 어느 명품 매장에서 의기양양하게 카드를 내밀었다가 승인 거절이라는 말에 당황으로 굳어버릴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더군요. 콧대 높은 장모는 옆에서 무슨 망신이냐며 핀잔을 주고 있겠죠. 그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었어요. 퇴직금이 들어있던 주거래 은행에 찾아가 제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혹시 모를 인터넷 뱅킹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현금 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창구 직원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하게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지만 그 텅 빈 계좌마저도 그들이 더는 이용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우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진 돈은 오로지 여행 가방에 챙겨간 현금뿐일 겁니다. 과연 그 돈으로 얼마나 더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돈줄을 막는 것이 반격의 시작이었다면 증거 수집은 복수를 완성할 활용점정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조언대로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낯선 공간을 탐색하는 형사처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아내 김지현이라는 여자의 실체를 더욱 똑똑히 마주하게 됐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둔 명품 가방과 시계의 보증서들. 제가 퇴직하기 몇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구매한 것들이더군요. 제 퇴직금을 어떻게 쓸지 미리 쇼핑 리스트라도 짜둔 것처럼요. 심지어 장모님 집으로 배송된 택배 영수증까지 발견했습니다. 사위 등골 빼먹은 돈으로 산 선물을 딸에게 보내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날짜별로 정리해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SNS에 자랑처럼 올렸던 해외여행 사진들은 모두 고화질로 캡처해서 출력했죠. 비즈니스석 항공권,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장모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서늘한 경멸감만이 온몸을 감쌀 뿐이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 웃음이 곧 비명으로 바뀔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통화 녹취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엄마, 이 돈이면 우리 파리 가서 1년도 살 수 있겠어. 그 양반은 우리가 번 돈으로 효도 관광 온 줄 알겠지 뭐. 평생 그렇게 속고만 살다 가게 둬. 그 목소리들을, 그 단어들을 제 뇌리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재판정에서 그들의 죗값을 물을 때까지, 아니, 그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완벽하게 제가 쥐게 된 거죠. 돈줄은 막혔고 돌아올 길도 막혔습니다. 그들이 기댈 곳은 이제 아무 데도 없어요. 화려한 파리의 밤이 끝나고 지갑이 텅 비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결국 저를 찾게 될 겁니다.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이 발버둥 칠 차례였습니다. 친구 민준이와 함께 모든 준비를 마친 뒤부터 제 시간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차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버티는 시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제 손에 들린 이 차가운 스마트폰이 한때는 가족의 안부를 묻던 따뜻한 도구였지만 지금은 복수를 위한 방아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을까요?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티더군요. 아마 손에 쥐고 있던 현금까지 박박 긁었으며 마지막 발악을 했던 거겠죠.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상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밥을 챙겨 먹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퇴직자의 일상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단 하나, 아내 김지연이 걸어올 전화만을 기다리는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수백 번이나 통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어떤 목소리로, 어떤 톤으로,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제 연기가 조금이라도 어설프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벨소리. 화면에 뜬 사랑하는 아내라는 이름은 이제 역겨운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머리는 차갑게 식었죠. 저는 길게 심호흡을 한 뒤 연습했던 대로 가장 걱정스럽고 애타는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연아. 당신이야?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잔뜩 날이 서고 다급한 아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여보. 나야. 전화 왜 이렇게 안 받아? 몇 번을 했는데. 마치 제가 일부러 전화를 피하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그 뻔뻔함에 실소가 터져나올 뻔했지만 저는 목이 맨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이었구나. 이게 얼마만이야. 괜찮은 거야? 갑자기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장모님은? 장모님도 같이 있는 거지. 두 분 다 무사한 거지. 제 걱정 가득한 목소리에 아내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아마 미안해라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나 보죠. 하지만 김지현이라는 여자는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니,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큰일 났어. 카드 결제가 안 돼. 호텔에서 쓰던 카드, 쇼핑하던 카드, 전부 다 갑자기 정지됐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뭐 잘못 건드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살짝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덫에 첫 발을 디뎠구나. 저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당황한 척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카드가 정지돼? 그럴 리가. 내가 뭘 건드려. 당신이 잘 쓰고 있는 카드를. 혹시 누가 분실 신고라도 한 거 아니야? 아니면 카드 한도를 다 썼다거나. 제가 천연덕스럽게 둘러대자 수화기 너머에서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함께 익숙한 다른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장모였어요. 예. 뭘 그렇게 돌려 말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돈이 하나도 없다고. 저 인간이 일부러 막아놓은 게 틀림없다니까.
당장 돈 보내라고 닥달을 해. 장모의 악다구니에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아, 엄마 좀 조용히 해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는 다시 저에게 한껏 누그러진 그러나 애처로운 척하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니야, 여보.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근데 진짜 큰일 났어. 가진 현금도 거의 다 써서 호텔비도 못 내게 생겼단 말이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우리 어떡해?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안타깝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남편의 연기를 펼쳤죠. 뭐? 호텔비도 못 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일단 진정하고 당신이랑 장모님 계신 곳이 어디야? 내가 어떻게든 돈을 보내주든지 해야지. 그런데 해외 송금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꽤 걸릴 텐데 당장 급한 거면 어떡하지? 제 말에 아내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듯 했습니다. 돈줄이 막힌다는 것이 그것도 타지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신이 어떻게든 해야지. 빨리. 당장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제발 어떻게 좀 해봐, 여보. 아내의 울먹이는 목소리. 하지만 제 마음속엔 동정심 한 조각조차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희열이 느껴졌죠.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엄청난 묘안이라도 떠오른 사람처럼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지연아. 그럼 차라리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는 건 어때? 그게 제일 빠르고 안전하잖아. 비행기 표만 어떻게든 구해서 일단 한국으로 와. 내가 공항으로 바로 마중 나갈게. 여기 오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 응? 내 말 듣고 일단 귀국부터 하자.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이 한마디에 아내는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자신이 저지른 짓은 까맣게 잊고 여전히 저를 자신을 구원해 줄 호구 남편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정말 공항으로 나올 거야? 그럼. 당연하지. 당신이랑 장모님 얼굴 봐야 내 마음도 놓이지. 얼른 표부터 알아봐.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꼭 연락 주고. 그렇게 아내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 비행기 표를 구해서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제 얼굴엔 분명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중, 그래, 아주 특별한 마중을 나가야지. 당신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해줘야 하지 않겠어. 저는 조용히 친구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어요. 아내와 장모님이 한국 땅을 다시 밟는 날. 지난 몇 주간 제 인생은 통째로 뒤바뀌었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던 박정우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차가운 분노를 연료 삼아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죠. 아침 일찍 눈을 떴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았죠. 마치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약간의 긴장감과 기묘한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넥타이를 매는 제 얼굴이 거울에 비쳤는데 참 낯설더군요.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달아버린 가장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준비를 마친 한 남자의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민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정훈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오늘이 끝이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굳건한 응원이 느껴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걱정 마라. 시작도 내가 했으니 끝도 내 손으로 맺어야지.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익숙한 도로 위를 달리는데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불과 몇 달 전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을 달렸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자 가장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지금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진 않았어요. 그저 무뎌졌을 뿐. 제 감정은 이미 복수라는 단단한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마다 설레는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웰컴 피켓을 들고 있는 가족들, 연인들. 그들 틈에서 저 혼자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재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완벽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약속된 장소로 가니 민준이가 소개해준 형사 두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에서 그들의 신분이 느껴졌죠. 저는 가볍게 목례를 했고 그들도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훈 씨 되시죠? 저희는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대상자들이 나오면 저희에게 눈짓만 주십시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법의 엄정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의 사진, 항공편 정보, 그리고 그동안 민준이와 함께 모아온 횡령 증거 자료들이었죠. 형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맡기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역할은 거의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관객이 되어 제가 설계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전광판에 아내와 장모님이 탄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글자가 떴습니다.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유지했어요. 저 문 너머에서 두 사람은 어떤 표정으로 걸어 나올까요? 아마 잔뜩 지친 얼굴에 산더미 같은 쇼핑백을 들고 있겠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저를 보면 왜 마중도 제대로 안 나왔냐며 타박부터 하겠죠. 그 뻔한 그림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파 속에서 매의 눈으로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익숙한 두 얼굴이 보였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명품 로고가 잔뜩 박힌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카트 위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몇 개나 실려 있었죠. 제 퇴직금이 저렇게 화려한 쓰레기들로 변해버렸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 김지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있었어요. 이윽고 저를 발견하자 반가움보다는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손짓을 하더군요. 장모 오미숙은 여전히 여왕처럼 고고한 표정으로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상상도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그들이 제 앞까지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와? 전화는 왜 안 받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짐이 이렇게 많은데 주차장도 멀고 빨리 가서 차나 빼와. 아내의 첫마디는 역시나 원망과 명령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제 안부를 묻거나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죠. 그 뒤에 서 있던 장모님도 거들었습니다. 박서방,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사람이 오면 빨리 짐부터 받아줄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눈치가 없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미소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제 반응이 이상했는지 아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는 거야? 차는 가져왔냐고. 그때였어요.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죠. 차? 그럼 가져왔지. 당신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차로 준비해놨어. 특별한 차? 뭐 차라도 바꿨어? 하여간 쓸데없는데 돈을 써요. 아내는 제 말의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돈 타령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옆에 서 있던 형사님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신호였죠. 그 순간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던 두 명의 남자가 아내와 장모님 양옆으로 순식간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차가운 금속 물체를 꺼내 보였죠. 바로 경찰 신분증과 수갑이었습니다. 김지현 씨, 오미숙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시끄러운 공항 입국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 했어요. 아내와 장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죠.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와 형사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뭐요? 횡령?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신이 시킨 거지. 당신 미쳤어.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형사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장모님은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걸 겨우 버티고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박서방,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당장 이 사람들 막지 않고 뭘 하는 겐가? 우리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명품 쇼핑백들과 초라하게 수갑이 채워지는 두 여자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아주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특별한 차 마중 나왔어. 어서 타러 가야지. 제가 나지막이 으쪼린 말에 아내는 결국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악은 이제 그 어떤 힘도 갖지 못했죠. 그들을 기다리는 특별한 차는 제가 몰고 온 편안한 세단이 아니었으니까요. 입국장 밖에서 조용히 비상등을 깜빡이고 있는 차갑고 냉정한 경찰차. 그게 바로 제가 30년 헌신의 대가로 받은 배신에 대한 제 나름의 성에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장모님이 도착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지난 몇 주간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제 옆에 선 친구 민준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고갯짓을 했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형사 두 분은 마치 다른 일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옆에 서 있었죠. 아내 김지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나 돈 좀 썼어요 하는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준 적 없는 명품 선글라스에 양손에는 온갖 브랜드의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어요.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표정 밑에 깔린 만족감과 오만함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더군요. 그 웃음이 어찌나 역겹던지 속에서부터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여보, 여기 있었네. 아이고, 우리 남편 마중까지 나오고 너무 보고 싶었어. 아내는 제게 달려와 팔짱을 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피하지도 잡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죠. 제 싸늘한 반응에 아내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장모님이 다가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고생 많았네. 짐이 이게 다가 아니야. 카트에 한가득 실어놨으니 어서 가서 가져오게. 허리가 다 아프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짐꾼 부리듯 말하는 장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지막 남았던 미련 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두 사람을 지그시 바라봤어요. 제 침묵이 길어지자 아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피곤해서 그래? 우리도 비행기 오래 타서 죽는 줄 알았어. 바로 그때였어요. 제 옆에 서 있던 형사 한 분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죠. 김지연 씨, 그리고 오미숙 씨 맞으십니까? 갑작스러운 남자의 등장에 아내와 장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형사님은 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박정훈 씨의 고소건으로 두 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두 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체포 이유와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횡령, 긴급 체포라는 단어가 공항의 소음을 뚫고 두 사람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아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손에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들을 우수수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방 안에서 값비싼 화장품과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죠. 뭐라고요? 횡령? 체포?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고. 아내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제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퇴직금으로 산 것들이 저렇게 바닥에 뒹구는 꼴이 꼭 당신들 인생의 마지막 모습 같네. 제 말에 아내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어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장모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게 달려들 기세로 악을 썼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배은망덕한 놈. 자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네가 우리한테 신고를 해? 이게 다 우리 딸 고생한 값이고 내가 자네 뒷바라지해준 값이야, 이놈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수치심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바로 저들이었으니까요. 다른 형사님이 장모님의 팔을 붙잡자 장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슬프기보다는 처량하고 볼썽사나웠죠. 저는 고개를 돌려 수갑이 채워지는 아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아내는 울부짖으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 내가 항상 몰던 그 차가 아니라 당신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 아주 근사한 차지. 잘 가. 그리고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형사들에게 이끌려 끌려가면서도 아내는 끝까지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눈에는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공항 밖으로 나가자 익숙한 제 차 대신 경광등이 번쩍이는 경찰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례로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모습을 저는 끝까지 지켜봤어요. 차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멀어져가는 차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30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모든 소란이 끝나고 민준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훈아, 다 끝났다. 이제 진짜 끝이야. 저는 멀리 사라진 경찰차를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제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제 청춘이었고 제 헌신이었고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걸 송두리째 도둑 맞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고 오늘 그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겁니다. 30년간 박정훈이라는 이름 앞에 붙었던 누구의 남편, 누구의 사위, 어느 회사의 부장이라는 수식어들을 모두 떼어내고 이제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겁니다. 통쾌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던 복수의 끝에서 저는 제2의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